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오랜만입니다. 입문채널 도서관 통째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지는 프리시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프리시즌은 자유발제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주제나 방향성 같이 없지 그때그때 자유발제라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즌 2가 시작되면서 원래 제가 얘기했던 시즌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즌이 뭔지에 대해서는 따로 공지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 자유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은 이건 약간 좀 예상 외였는데 제가 저번 자유발제 시간 첫 번째 시간 때 공산주의 얘기를 했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 조회수가 거의 600에 가깝습니다. 물론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겠죠. 유튜브 많이 보시기 때문에 조회수 600 같은 건 그냥 조회수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채널 구독자가 이제 600명이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조회수가 보통 200에서 250 사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는 건 제 유튜브 채널 기준으로는 나름대로 좀 선방 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신기하게 되게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아무래도 주제가 약간 공산주의를 다루다 보니까 제가 신고해서 지금은 없는데 빨갱이다 이런 식의 조금 욕설 저한테 당신 무슨 사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당신 종북 세력인가? 이런 식의 캐문 듯한 그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에 그런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 유입된 사람들이겠죠? 유입됐다라고 한다는 건 아마 평소에도 유튜브 채널에 공산주의를 검색해가지고 그 관련된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악플을 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같이 정말 채널이 구독 600도 안 되는 사람 쪽에 그런 댓글이 달릴 줄 몰랐는데 좌우지간 달려서 놀랐고 달려서 놀란 김에 공산주의 얘기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거 관심이 많고 댓글도 많이 달려요. 좀 관심이 많나 봐 공산주의에 대해서요. 그렇다고 오늘 제가 무슨 공산주의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본격적으로 다루고 무슨 엄청나게 거대한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엄청 조금 상식의 균열을 내고 약간 생각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할 건 뭐냐? 오늘 할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내가 웃기긴 한데 만약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 말하는 노동자들 나라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연 이 세계가 아름다워질까요? 유토피아가 펼쳐질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이 벌어져도 무슨 노동자가 주인인 나라가 와도 이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진보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결정적이기도 한데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넘어갑시다. 이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좌우지간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해도 우리가 생각한 유토피아가 펼쳐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공산주의적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뭐부터 할까요? 일단 약간 좀 생뚱맞은 주제인데 이 주제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련은 왜 망했지? 여러분 소련 아세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소련은 왜 망했지? 소련이 91년도에 말했어요. 91년도가 무슨 연도냐? 제가 태어난 연도입니다. 제가 91년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던 그 연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운명적인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좌우지가 소련이 뭐냐면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의 줄임말입니다. 그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앞글자 뒷글자만 딱 따가지고 소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소련이 왜 망했냐? 소련은 알다시피 이제 지금 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큰 땅덩어리를 비롯해서 분리 독립해 나간 그 밑에 유고슬라비아라든지 보통 슬라바키아 붙는 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원래 다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라고 부르죠. 여하간 엄청 컸어요. 소련이 이망했습니다. 아주 컸는데 이 소련이 왜 망했냐? 소련이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계획경제에서 망한 거예요, 사실은. 계획경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보통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생산과 분배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시장에서 벌어집니다. 시장에서.
여러분 뭐 가족 단위로 뭐 자급자족하면서 무인도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한 물품 있으면 슈퍼에 가고 마트에 가고 뭐 좌우지간 가격 물건 파는 상점에 가가지고 그걸 돈 주고 바꾸죠. 그 시장을 통해서 이 모든 부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을 내놓으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죠? 망하죠. 그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도 망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게 중요한 거고 그 팔리는 물품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팔리는 물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생산자들은 소비자의 기호를 이렇게 막 연구하고 필요한 걸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좌우지간 그 모든 과정들이 시장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자원 분배장이에요. 자원 생산품의 분배. 글자 보이나요? 이 밑부분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좌우지간 시장과 자원 생산품을 분배하는 공간이 시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럼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시장 개념은 없습니다. 왜?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이 소련에서는 되게 많은 것들이 배급표를 받고 배급제로 움직였어요. 배급제로 나뉘어지고 필요한 물품을 막 말해주면은 거기에 막 배급제로 나눠주고 약간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좌우지간 배급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배급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했지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주인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라고 했죠? 이 분배 주권을 가진 거. 생산품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관료였어요. 관료. 뭐 스탈린 동지 그 무지막지한 그 독재자 밑에 그를 따르는 엘리트 관료들. 관료가 주인이었습니다. 이거 적어보겠습니다. 관료가 분배 주체였어. 분배 주체였습니다. 그럼 요 계획 경제는 뭐냐? 이 소수의 이 모스크바에 있는 요 관료들이 이 나라의 거대한 땅덩어리 전체의 어떤 경제, 나눠줄 배급 물품, 만들어낼 생산, 이 반드시 달성시켜야 되는 생산품 목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획했어요. 경제 전체를 계획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스크바에 있는 엘리트 관료들이. 그리고 이런 식의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들이 많아요. 91년, 한 80년대, 90년대쯤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생필품이 없어가지고 생필품이 막 비누가 없어서 머리를 못 감다든지 배가 고파가지고 굶는다든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실패 사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계획경제 실패한 겁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이게 왜 시장이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가진 욕구와 소유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사람의 어떤 소수 엘리트의 계획만으로 다다다닥 완벽하게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소련의 어떤 실패 사례에 의해서. 그럼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라든지 무슨 실패한 이 소련 같은 사례를 떠올리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꼴 이쪽으로 많이 연결시키는 것 같은데 공산주의 사회는 꼭 계획경제 사회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핵심만 얘기하자면은 이 분배 주권, 분배 주체가 이 생산자한테 있는 거예요. 분배 주체 어디 적죠? 여기 적어볼까요? 공산주의 분배 주체가 곧 생산자인 나라.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공산주의, 이 분배 주체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가? 이 분배를 이제 담당하는 경영자가 있겠죠. 그 경영자를 어떤 소속된 회사의 노동자들이 뽑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노동자들이 경영자를 선출하면은 어떤 경영자를 뽑겠습니까? 나한테 임금을 많이 주는 경영자를 뽑겠죠. 하지만 다르게 또 생각해 보자면은 나한테 단순히 임금을 많이 주는 경영자를 뽑을까요? 나한테 무슨 노동자한테 임금을 너무 많이 줬다가 회사가 망하면 어떡할래요? 경영 실적이 안 좋아지면 어떡할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획 경제로 돌아가는 거 불가능해요. 어떤 특수한 틀, 정말 중요한 자원, 뭐 전기, 수도 뭐 이런 것들 지금도 국가 관할하죠. 그런 중점적인 것들은 계획 경제 하러 돌아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이 모든 생활 전반을 다 계획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유지되는 한에서 이 안에 살아남아야겠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노동자한테 임금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회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먹히는 물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특정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 딜레마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한테 임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은 동시에 이 시장에서 이 경영을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임금을 많이 주고 경영을 못 해버리면은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노동자는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임금을 약간 덜 준다 손 치더라도 이 회사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 경영되는 가운데 나한테 임금도 많이 분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노동자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었죠?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모델을 얘기했어요. 이 모델을 어디서 차용하고 있다? 사실 이 모델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 비슷한 노사협정 제도를 차용하고 있는 게 독일이라고 했어요. 무슨 독일이 노동자가 경영자를 뽑진 않아요. 하지만 노동조합 관계자가 이 회사의 중요 결정을 하는 그 이사회가 있겠죠. 거기에 의무적으로 참석해가지고 표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는 이제 노동자와 같이 연대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그 디젤 엔진 관련해가지고 사기친 사건 있었죠. 독일 기업이. 그때 여러분 노동자랑 이 회사 경영자랑 같이 결합해서 사기를 쳐요. 왜? 이 회사는 노동자랑 이제 노동조와 이 경영자가 한 몸이니까 이 회사 내에서 같은 표결권을 행사하면서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고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좌우지간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런 모델이 공산주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 거죠? 요 분배 주체가 노동자들이죠. 이 노동자가 분배하는 방식을 투표를 통해서 이제 경영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분배 주권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 의회 민주주의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 의회 민주주의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금 내시잖아요. 여러분 뭐 직접 세를 안 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과자 새우깡 하나를 사 먹어도 그 간접세로 정부의 세금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모인 세금 엄청나죠. 그 다음에 국가채의 어떤 수많은 규제들, 수많은 자원들, 묶여져 있는 부동산들, 혜택들, 이 모든 것들이 관료 기구에서 이제 다 묶여져 있다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음새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기 위해서 입법부를 구성하고 대통령 같은 행정부를 구성해가지고 국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운영하는 방식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투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적 제도를 이제 경제 영역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경제 민주화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경제 민주화가. 하지만 이 별게 아닌 걸 하기가 만만치 않겠죠. 왜? 요거의 대전제는 부르주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경영자는 노동자가 선출하는 거에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는 법인 기업, 뭐 1인 치킨집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구명가게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해갖고 법인 뭐 몇 명 이상의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소유주가 노동자 더 이상 경영자가 아닌 거예요. 노동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공산사회입니다. 어떤 공장의 주인은 노동자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생산품과 부를 노동자한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의 방식을 이제 투표의 방식으로 행하는 거죠. 이제 그게 경제 민주화입니다. 뭐 좌우지간 얘기가 좀 조금 길어졌는데 아니 그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입니다. 소련이 망해서 이제 시장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경영자를 선출하고 그래서 노동자에 의해서 선출된 경영자가 합리적 경영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시장에 살아남고 시장이 자꾸 유지되니까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품들이 시장을 통해서 지금처럼 이제 골고루 분배되겠죠. 아니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준성 씨? 좋은 거잖아요, 만약 그런 혁명이 벌어져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근데 왜 유토피아가 펼쳐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가요? 왜겠습니까? 이미 정답은 얘기됐어요. 이미 정답은 얘기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딜레마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왜? 일단은 시장이 존재하죠.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 노동자가 아무리 경영자를 좋은 사람 선출해도 그 경영자가 경영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의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도래해도 망하는 기업은 있어요.
실직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용되는 완전 고용이 벌어진 그런 무슨 필요에 따라 분배받고 능력에 따라 일하는 그런 유토피아는 없어요. 공산사회가 도래해도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요 시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시장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대박 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망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단지 망할 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경영자와 노동자가 하나 일치된 회사 내에서 일치된 존재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대죠. 회사가 망하면은 회사 돈 다 횡령해가지고 부르주아는 잘 살죠. 계속 생활 유지하고. 하지만 회사가 망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다 굶죠. 엄청 배를 굶게 되고. 근데 요 세상이 도래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망했을 때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잘 됐을 때 다 같이 잘 되는 거고. 하지만 망하는 사람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한 유토피아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적지 않았죠. 그 부분을. 적을 만한 딜레마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딜레마예요. 임금, 효율성. 효율성이 아니라 경영 합리성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존재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용된 노동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싶어요. 나한테 임금을 많이 주는 사람, 많이 주는 경영자를 뽑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영자는 자기가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경영자가 되면 노동자의 임금을 몇 % 상승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걸 생각해야죠. 아니 회사 이윤이 100인데 그 100 이윤 중에 회사 기계를 다시 돌리고 다시 신기술을 만드는데 50 이상을 적어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 50을 잘라가지고 노동자한테 임금으로 줘버리면은 회사의 어떤 재생산과 선순환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경영 합리성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경영 합리성을 놀리기 위해서는 임금을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임금을 낮추면은 노동자들이 그 사람 안 뽑겠죠. 그러면은 결국 회사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쪽으로. 회사 결국적으로 망해버리면 뭐가 문제죠? 누가 제일 손해죠? 노동자를 손해인 겁니다. 그 사람 뽑은. 당장 눈앞에서는 이 임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회사가 망하면 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장기적 관점에 봤을 때 만약 임금을 많이 주는 포퓰리즘적인 경영자를 뽑는 거는 안 좋은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역사적 경랑을 보고 있듯이 이 시장 역시도 너무 많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정답인지에 대한 문제는 정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뽑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회사 자체가 일종의 뭐라 해야 될까? 지금 선거판처럼 어느 경영자를 뽑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나는 A 경영자를 지지하는데 이 회사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B 경영자를 뽑아버린 겁니다. 그럼 나는 짜증나는 거예요. A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B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경영자가 A, B, C, D, F면 어떡하려고요? 그렇게 많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잘 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투쟁하고 얘기하고 공약을 발표하고 이건 아니다 뒤집고 싸우고 시위하고 태업하고 파업하고 거부하고 이 모든 지금 보고 있는 이 정치적 드라마들이 공산사회가 도란돼 가지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말했던 그 멋진 말 있지 않습니까? 능력에 따라 분배받고 필요에 따라 일하는 그런 유토피아는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계획할 수 있는 무슨 사람이 다 알파고가 돼가지고 이 소련 실패했던 계획 경제를 다시 한번 성공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미친 짓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건 뭡니까? 가능하다는 게 뭔 게 아니라 그런 건 그냥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고 실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이건 불가능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유지돼야 되고 이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딜레마가. 따라서 결론은 뭐다? 공산혁명이 성공해도 유토피아는 찾아오지 않는다. 유토피아 뜻 아시죠? 이 땅에 결코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유토피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잘 이해가 됐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마치겠습니다. 총총.